튀니지의 법에 지도자가 정신적이나 모닝게스트 판단 앞섰을 때는 가릴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게 메디칼 쿠데타예요. 엔나다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죠. 그동안 세속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엔나우다 전애들 잡으면 우리 지금까지 하는 거 이렇게 못 살아. 저 사사건건 우리한테 난리칠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저 튀니지 이란 같은 나라대 막 이런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나라가 어떻게 독립한지. 왜냐하면 독립을 했을 때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튀니지 왕이. 네. 근데 왕이 한 1년 있다가 없어졌어요. 오스만 제국이 이쪽 지역을 다스렸을 때 황제가 있는 거고 이쪽 지역에는 왕이 있는 건데 그때 왕을 베이라고 불렀죠. 뭐뭐씨. 프랑스가 이쪽을 지배하면서 국방권과 외교권을 뺏어간 거죠. 그 대신 베이한테 너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말만 잘 들으면 되니까. 그런데 1900년 들어가니까 영턱스 운동이 1908년이죠. 튀니지는 1907년이었던 것 같아요. 오, 토일치. 젊은 튀니지 애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좀 바꿔보자 하면서 1920년에 두스트루당이 만들어져요. 북한으로 따지면 노동당이에요. 갑신정병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보수적이고 진취적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1934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나온 당이 신헌법당. 그러면서 그때 부르기바가 34년일 겁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김일성이에요. 이 사람이 당권을 잡고 하니까 프랑스가 이것도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탄압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부르기바는 거의 20년을 프랑스 감옥에서 보내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되죠. 독일 애들이 야, 너 우리한테 협력해라. 딱 보니까 판세가 독일이 이길 판은 아니다라는 거 네.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결국에는 42년인가 43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전쟁은 끝나고 본격적으로 53년부터 프랑스에게 무장투쟁을 하기 시작해요. 프랑스가 이 자식도 안 되겠구나 감옥에 집어넣거든요. 네. 그런데 프랑스도 더 이상 식민지를 다루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1912년에 보호령으로 만들었던 모로코를 1955년에 독립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부르기바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점진적인 독립을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55년쯤 되면은 국방권과 외교권만 프랑스가 갖고 가고 부르기바는 그렇게라도 하면은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반대파도 많았죠. 1881년으로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무슨 독립이냐 막 그랬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했고 공화정으로 가죠. 그 당시에 베이라고 있었던 그 이름이 왕으로 바뀌고 그 사람이 1년도 못 되죠. 이미 그러니까 왕은 힘이 없어요. 부르기바가 너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6년에 독립하면서 공화정은 57년에 완전히 수립돼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왕은 그냥 튀니지에서 죽습니다. 부르기바는 정권을 잡았죠. 나라를 거의 터키처럼 완전히 아랍 나라랑 볼 수 없게끔 많이 그렇죠. 바꿔버립니다. 너무 급진 진보예요, 이 사람이. 왜 튀니지가 다른 아랍 국가와 다른가? 튀니지 석유 안 나죠. 나긴 나요. 근데 굉장히 조금 나요. 그러면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인력. 그리고 가장 값싼 인력이 여성이에요. 여성들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튀니지는 아랍의 봄이 나와서 튼튼하게 갈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있고 적어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율은 우리보다 더 낮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부르기바는 그 64년 이후로부터 사회주의 식으로 갔다가 85년쯤에는 원래 자기 후계자를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 내부부 장관 제이널 아비딘을 임명해요. 그리고 제이널 아비딘도 1년 만에 부르기바를 제거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나요? 56년 독립하고 57년부터 공화정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총 4번 할 수 있는데 존슨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음잘리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튀니지 경제가 개판이 돼요. 그래서 IMF에 관리에 들어가는데 지금 모든 아랍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서 밀가루를 사와서 시세대로 팔면 튀니지 사람들이 빵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국가가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빵값을 확 떨어뜨려가지고 시중에 푸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국가가 세금을 풀어가지고 보조금을 지불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야, 빵 보조금 끊어. 그러니까 음잘리가 83년 12월에 보조금을 철폐합니다.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폭동이 난 겁니다. 폭동이 나니까 거쳐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보조금 철폐 취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든 책임은 음잘리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86년에 총리를 갈아버립니다. 그때 간 게 스파르예요. 그런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자이널 아비딘으로 갈아버려요. 자, 제이널 아비딘이 여러분 이분이에요. 전 내부부 장관이에요. 10월 3일날 총리가 되거든요. 이 당시에 부르기바가 어디에 몰두하고 있었냐면 근본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이런 국가에서 이거 위험한데 하면서 갈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왜 위험해? 그 무기반은 원리주의자들 이렇게 쳐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쳐내는 걸 맞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너무나 심각하게 나가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라 보진 않은 거예요. 주변 국가들에서. 그 전부터 이 부르기바 대신 새로운 지도자 나와야 된다는 게 주변에 얘기가 있었고 그걸 자이눌 아비딘이 그대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총리가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부르기바를 쳐냈어요. 어떻게 쳤는지 아시죠? 의사들이 진단을 합니다. 부르기바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튀니지의 법에 지도자가 정신적이나 모르는 게 있을 때 판단 앞섰을 때는 가릴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게 메디칼 쿠데타예요. 친위 쿠데타를 해가지고 베날리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르기바와는 달리 베날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 아랍의 봄 때 군인들이 말 안 듣죠. 군인도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냥 유럽 애들이랑 어느 정도 미리 합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튀니지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죠. 그런데 베날리한테 결정적인 타격이 되는 게 바로 그 위키릭스입니다. 위키릭스? 자,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그 해가 어떤 해냐면 2009년에 우크라이나에서 밀사태가 나는 밀값이 올랐어요. 2배로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하죠. 위키릭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베날리 부인의 사치, 호화스럽게 삶을 이게 나오니까 국민들을 딱 보는 순간 야, 우리는 지금 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거든요. 베날리가 찾아갑니다. 어디를요? 병원을. 야, 너 내가 다 고쳐줄게. 너 프랑스로 보내가지고 고쳐줄게. 했는데요. 대통령이 갔다 간 다음에 한 3일 후에 죽어요. 그러니까 폐혈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아시스가 죽은 거는 민주화로 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국제 밀가격 올라갔죠. 위클릭스 터졌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베날리가 물러난 거죠. 그게 아랍의 봄의 시작이에요. 유일하게 성공한 아랍의 봄이었어요. 근데 튀니지에서는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이제 베날리가 쫓겨나고 난 다음에 베날리의 정당도 이제 금지됐죠. 그동안 튀니지에서 억압받았던 세력이 있었죠. 엔나하다. 교수님, 이분들은 어느 정도 원리주의자이고 어느 정도 중도파예요? 엔나하다가 소위 말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입니다. 이슬람 원리주의하고 봄 이슬람주의는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범 이슬람주의는 무슬림들이 하나가 되자라는 거고, 이슬람 원리주의는 이슬람의 바탕을 둔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게 이슬람 원리주의.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이란 혁명의 영향을 받아요. 이란이 이슬람 원리에 따른 국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 계열 이슬람 원리주의자 맞아요. 그런데 이들을 당연히 정치 세력이 좋아할 리가 없죠. 박해를 많이 했죠. 그 화면에 나오는 센터에 계시는 할아버지 라시드 간누시 엔나흐다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좀 약간 망명도 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인기가 좋아요. 가난하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빚이거든요. 정당한 선거했으면은 압도적은 아니더라도 강력한 야당 세력을 만든 거나 아니면 정말 정당으로 하면 승리할 수도 있었던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엔나하다는 첫 선거에서 1당이 되잖아요. 2011년. 217석 중에 89석이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엔나하다에 대한 어마어마한 공세가 있죠. 그동안 세속주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엔나하다 전애들 잡으면 우리 지금까지 하는 거 이렇게 못 살아. 저 사사건건 우리한테 난리칠 거야.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저 튀니지 이란 같은 나라대 막 이런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엔나하다는 비토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그룹 계열인 무슬림 형제인이 이집트에서 망하는 걸 보니까 정신을 좀 차린 거죠. 자, 그럼 교수님, 이 사람들이 2011년 경선에서 이제 1등당 됐지만 트로이카라는 나머지 두 개 정당이랑 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일당이 되었던 엔나흐다와 사회주의 정당, 중도 좌파 정당 셋이서 합치면 51%가 됩니다. 사실은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좀씩 양보하면서 협력을 하자, 협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럼 교수님, 이분들이 대선에는 왜 엔나흐다가 출마 안 했어요? 이 사건이 있는데요. 2013년에 좌파 정치인 2명이 암살을 당해요. 그 당한 곳이 파필러 프론트라는 곳인데, 사람들은 엔나흐다 쪽과 관계된 원리주의자에서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데서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엔나흐다가 여기서 대통령 선거 나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출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출마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SFC. 자, 이 사람 어떤 인물이에요? 구체적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죽죠. 2019년에 이 사람이 죽는 바람에 9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선거를 한 거죠. 지금 이건 정선이거든요. 2019년 정선인데 엔나흐다는 아직도 세요. 그러니까 2011년에 89석, 그 다음에 2014년에 69석, 2019년에는 52석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얀 곡선이에요.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무슬림 민주주의자고 네. 그 우리를 원리주의자라고 보지 말으라고 네. 얘기했지만 그게 쉽게 먹히지 않죠. 자, 근데 그 교수님 다음에는 대선을 했는데 이번에 이분들 대선에는 나갔는데 거의 좀 너무 밑에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요, 너무 밑은 아니고 3등은 했어요. 1등도 2등도 3등도 차이가 크지 않아요. 네. 왜 그렇게 밀렸어요, 대선 때는? 옛 나오다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사람들이 표를 던지기에는. 그리고 간누 씨는 또 너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왜 깐누시 안 나왔어요? 몸살했어요. 왜냐면 너무 스파트라이트 받고. 2019년에는 이제 우리 화면에 돼 있는 가이스 사이드 이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김기춘 전 법무장님 같은 구 정권 시절에는 법이랑 관련된 것들 다 이분이 하셨거든요. 네, 이 사람이 헌법학자고요. 네.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지가 나쁘진 않았어요. 이미지 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의 이미지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2011년에 우리가 아랍의 봄으로 정권을 바꿨는데 네.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베날리 때 만들었던 악법들을 안 바꾸네요. 지네들이 그걸 이용해 먹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 사람이 네. 어떻게 무소속으로 이렇게 1등 됐어요?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안철수. 처음 나왔었을 때 그 느낌. 새로운 정치 한다고 그러네? 계속적으로 기존 정치권을 비판했어. 이 정당들이 개판이다. 지네끼리 나눠먹기야. 의회가 문제고 사법부도 한통속이고 다들 그러니까 나라가 안 된다. 내가 바꾸겠다고 나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밀어줬죠. 카이 사이드는 2019년 대통령이 됐는데 왜 갑자기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헌법을 만들려고 그 그래요? 2019년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거 그 연장선상이에요. 우리 티니지가 왜 안 되지? 다 나눠먹게 하기 때문에 안 네. 돼. 우리의 문제는 국회야. 사법부 엉망이야. 그러면 나는 그 헌법 따르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갈 거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나라를 바꿔야 돼. 유신 아니에요? 그렇죠. 유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법을 써버려요. 사법 분리가 안 되네. 아니 그러니까 네. 뭐가 문제냐면 대통령이 헌법을 쓰는 것도 웃기고 네. 그거를 위원회에 맡기고 해야죠. 네. 중동에서 그런 위원회들 없어요. 교수님 너무 많이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밀어붙인 네. 겁니다.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그래서 국민투표에 붙여요. 국민투표를 붙이기 전에 뭘 합니까? 네. 의회 권한 정지시키죠. 총리 자르죠. 다 끝내버리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네.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MZ세대에 맞는 톡지자예요. 굳이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네. 이해하느냐면 그만큼 티니지가 문제가 많은 나라다. 이 정도의 충격 요법이 아니면 티니지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궁극의 일념이 있겠지요. 좋게 본다면. 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과정이 엉망이면 문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전혀 거리낌 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국제사회가 조용해요. 야, 국제사회 터키가 지금 뭐라고 하긴 하지만 다음 조용해졌어요. 왜냐하면 터키에 있는 에르도안이랑 관련된 기업들이 튀니지야 와서 은행들로부터 엄청나게 돈을 빌렸거든요. 먹튀했어요. 자기네 나라 돈뿐만 아니고 지금 남의 나라 돈까지 먹튀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걸프의 산유국 왕정국들은 무슬림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왕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이 사이드를 지지할까요? 더 이상 나라 이름들 언급하지 맙시다. 교수님 저 조만간 그쪽으로 갑니다.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사이드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무슬림 형제단을 제거하는 작업 중이기도 해요. 교수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 뭐냐면 어차피 튀니지 같은 나라에서 냅둬도 엔나흐다는 더 이상 좀 거질 수가 없는 분위기잖아요. 계속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괜히 가서 또 엔나흐다를 건들리면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반발하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국민투표에서 투표율이 사실 30%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30%가 통과된 헌법이 얼만큼 정당성이 있을까? 정당성 없죠. 애초부터 강행하는 자체가 정당성 없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그만큼 무슬림 형제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죠.